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물가 급등에 환율 상승까지 여야가 어려워진 경제에 민심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또 문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윤 정부의 조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로 알려진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농심과 오리온이 오늘부터 평균 10%가 넘는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물가 속에 소비재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원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아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가방 안에서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여성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통해 뉴질랜드로 송환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명대로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올가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예정인데 사드 기지 정상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195조 원 규모의 세금을 거둬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급등하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의 경우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지난달보다 두세 배가량 뛰었습니다. 채소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올가을 김장하는 양을 줄여야 할 것 같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물가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곳을 둘러봤더니 물건을 집었다 들었다 하면서 구매를 망설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추 가격이 지난달보다 두세 배 정도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김장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양이라도 줄여야겠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치도 저희는 국산을 쓰니까 국산은 뭐 몇 배 비싸니까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이제 조금 줄여서 하던지.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그중에서도 배추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는 배추 세 포기를 망 단위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까지는 한 망에 평균 15,0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4만 원대로 두세 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배추보다 조금 작은 알배추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알배추 5개가 들어있는 한 봉지가 현재 2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요. 7, 8천 원 수준이었던 한 달 전보다 2.5배 정도 오른 겁니다. 2달 뒤면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시작되지만 그때까지 배추와 물을 비롯한 주요 채소류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채소 가격은 여름철 작황과 관련이 있는데 지난달 초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얼마 전에는 태풍 흰남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른 건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무 가격은 한 개 4,200원 정도인데 한 달 전보다 30% 넘게 뛰었습니다. 양파는 1kg에 2,600원 수준으로 추석 이전보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추와 깻잎 등 비교적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농산물뿐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라면과 초코파이까지 일제히 가격을 오늘부터 올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라면 가격이 약 10% 정도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라면 한 개에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네, 신라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라면 원래 한 봉이 어제까지는 한 봉에 736원이었는데 오늘부터 820원으로 가격이 10.9%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 라면 업계 시장 1위인 농심은 이 신라면을 비롯해서 너구리 등 이 26개 제품의 가격을 11.3% 올렸습니다. 또 새우깡 등 우리에게 친숙한 스낵 23개 종류의 가격도 5.7% 인상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너구리 같은 경우에 가격이 9.9% 올랐고 너구리와 함께 곁들여서 끓여 먹는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13.8%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우깡 같은 경우는 가격이 1,100원이었는데 오늘부터 1,180원으로 올라서 6.7% 올랐고 꿀꽈배기는 5.9% 인상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가격을 동결해왔던 오리온도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1년 전보다 각각 70%, 90%씩 올랐다며 오늘부터 16개 제품의 가격을 15.8% 인상했습니다. 초코파이가 12.4%, 포카칩은 12.3%, 꼬북칩은 11.7%, 예감이 25% 올랐습니다. 편의점 기준으로는 4,800원 하던 12개들이 초코파이 한 상자가 오늘부터 5,400원이 됐는데요. 대형마트에는 이달 말쯤부터 가격 인상분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오징어 땅콩과 다이제, 고래밥, 닥터유, 에너지바, 단백질바, 마이구미 등 44개 제품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리온은 앞으로 원부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내려가면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팔도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12개 라면류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합니다. 팔도 비빔면은 9.8%, 왕뚜껑은 11%, 틈새라면 빨개면은 9.9% 오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기업들이 그동안 원자재 가격 급등했다는 고충을 감내해왔던 가공식품의 대표 업체들이었던 만큼 가격 인상 도미노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다른 라면, 제과 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만 담아도 금방 가격이 확 올라버리니까 이거를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도 되고.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압박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외식을 최대한 줄여도 이 가공식품 이 가격 인상은 외식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백반집이나 분식집 등 라면이 들어가는 요리들,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 아마 외식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금리 급등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최저 연 3.7%로 책정되면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 농협, 우리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그리고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서 연 3.8에서 4%고요. 만 39살 이하면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시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4억 원 아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인데요.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상환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만 9월 29일과 30일, 10월 14일과 17일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량 한도는 25조 원입니다. 신청 규모가 25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한 뒤 평균 2달 안에 실행되는데 전환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보통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일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은명동 지역 4곳 가운데 한 곳의 빌라가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지역도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빨라졌지만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리면서 지난 3개월 사이 전세가율이 더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 1년 기준 전세가율이 80.1%였는데 지난 3개월만 따져보니까 83.1%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한 달 동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전국에서 500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9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만 보면 전세가율 평균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서 14곳이었습니다. 절반이 넘죠. 특히 강동구, 그리고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는 전세가율이 85%가 넘었습니다.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 읍면동 가운데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 그리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 13곳의 전세가율은 100%를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신축 빌라는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적정한 전세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 기간과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하는 등 금융 지원을 늘리고요. 또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별도로 주의를 통보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공개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주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의 피해가 참 컸습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지역 철강 업체도 태풍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협력 업체 가운데는 공장이 아예 쓸려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포항제철소는 국가기관 시설이죠.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겁니까? 네, 포항제철소가 생긴 이후에 침수로 가동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철에서 쇳물이 처음 나온 해가 1973년인데요. 그러니까 쇳물을 생산한 지 49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침수를 겪은 겁니다. 유례없이 심각한 피해인데요. 제철소 부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고로, 그러니까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물을 퍼내고 진흙을 걷어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공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쇳물이 철강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들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막대기 형태로 만드는 연주 과정을 거친 뒤에 길쭉한 철판으로 만드는 압연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로는 모두 정상화됐고 제강과 연주 공정도 절반 이상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연 공정은 아직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압연 공정 가운데 하나인 열연 공정이 정상화되려면 반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산업부 차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연 공장 같은 경우, 열연 2공장 같은 경우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복구가 더뎌서 정상 가동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던데요.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피해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포스코 직원들 이야기인데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1,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선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된 기계 설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설비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사들이는 장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인 만큼 현지 업체에서도 장비를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송하고 설치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설치했다고 바로 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상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가동을 하는 기간도 꽤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해 이전처럼 제품을 내놓으려면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발표를 보면요. 12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어제 포항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또 태풍 피해를 본 중소철강업체와 지자체, 또 세관 등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철강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 관계자가 밝힌 말인데요. 올해 말까지 모든 제품을 생산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반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던 열연 공장 역시 연말에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네, 이번에 포스코 침수 피해 원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딱 부러지게 뭐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날 무렵에 포항 제철소가 있는 주변 지역, 특히 포항시 동해면에는 56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6mm에 이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제철이 침수된 건 4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직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집중호우 말고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주요 시설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두고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은 철강산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요. 다른 업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코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다녀온 중소기업은 티타늄 제품의 중간 처리를 하고 포스코에 다시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 태풍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천인 냉천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하천 물이 넘쳐서 제방을 무너뜨리고 공장 아래 집안까지 쓸고 내려가서 공장 건물이 완전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당장 공장을 다시 지을 돈도 부족하고 그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구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기까지 반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이 더 어렵겠죠. 자, 지역 경제 타격도 클 것 같죠? 그렇습니다. 포항 지역 산업은 대부분 포스코와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포스코에 공급하거나 포스코에서 제품을 받아서 또 다른 제조업체가 바로 쓸 수 있게 가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모두 흔들리는 겁니다. 포스코는 대기업이라서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당장 한두 달만 거래가 끊기고 또 돈줄이 막히면
도산할 위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산하는 철강 산업의 태풍 피해 규모는 어림잡아서 2조 원 정도인데요. 중소업체가 흔들리면 결국 지역 경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부 차원의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리잔수 위원장과 16일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으로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60여 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방한합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비롯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안착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엄호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출항을 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겁니까? 네, 법원이 이르면 이달 말쯤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도 일단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최다선인 5선이면서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주호영 의원을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늘 당내 유일 호남 지역구로 대선 때 합류한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합의 추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용호 의원 출마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시죠.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민의힘 의원 확장의 상징인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3선의 조혜진, 박대출 의원도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4선의 윤상현 의원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원내대표 선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28일 날 당의 법원의 결정을 본 이후에 원내대표를 뽑아도 괜찮다, 그런 의미예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에 나선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여부나 일정을 둘러싼 이런 당내 논란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YTN 취재진과 만나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짧게 언급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래도 경선을 할지라도 좀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서 답을 안 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죠? 네, 민주당에서는 오는 18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는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YTN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말로만 그냥 얘기를 해왔지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시장 친화적인 방식, 이걸 어디서 그런 고단수의 어떤 그런 정책 구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한 검경 수사에 대해서도 지나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어제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며 반발했던 이재명 대표는 2주 연속으로 지방 일정에 나섭니다. 지난주 광주에 이어 오늘은 전북 전주로 가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데요.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함께하면서 호남 민심을 다독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 일정을 가처분 신문 이후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내일로 예정된 소환조사 날짜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 날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을 태풍이 동시에 3개나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진로가 유동적이었던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연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세계 태풍 중에서 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지금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걸로 알려진 거면 우리나라는 비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쪽 먼바다에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는데요.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 그리고 14호 태풍 난마돌입니다. 이 가운데 12호 태풍은 중국에 상륙했고 13호 태풍은 일본 남동쪽으로 이동한 뒤에 곧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4호 태풍 난마돌은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고 이후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우려가 컸습니다. 이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걸로 전망된 겁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에 일본 열도를 따라 계속 북동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거센 물결일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가을 더위에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1일에서 5일 정도 늦게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K웨더는 오늘 발표한 올가을 단풍 전망에서 올해 단풍이 설악산에서 예년보다 하루 늦은 9월 28일에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산은 10월 17일, 계룡산 10월 18일, 팔공산은 10월 20일, 지리산이 10월 14일, 한라산 10월 18일로 예년보다 최대 5일 정도 늦게 단풍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경매에 붙여진 여행 가방 안에서 한국계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 모두 국적이 뉴질랜드여서 본국에서 송환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조만간 범죄인 인도 심사를 열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뉴질랜드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아이들 시신 사건. 오클랜드에 있는 한 가족이 창고 경매로 유모차와 가방을 샀는데 그 안에서 사망한 지 오래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들은 각각 7살과 10살인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과거 창고의 주인이자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A씨가 지목됐는데 지난 2018년쯤 한국에 들어온 정황이 확인돼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울산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이나 발언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뉴질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한국계 뉴질랜드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오래전에 질환으로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지난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과 지인이 있던 울산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A씨를 본국인 뉴질랜드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조만간 범죄인 인도 심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거래된 가방 속 어린이 신 사건과 관련해서 어머니 추정 여성이 검거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서울 신당역에서는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영무원이 찔려서 숨지는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네. 뉴질랜드 이 시신 가방 사건이요. 네. 이 사건은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게 사실은 2018년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18년이라고 확인이 현재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된 연유는 남편이 뉴질랜드 국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해서 뉴질랜드로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남편이 병이 걸려서 암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이가 나이가 7살과 10살짜리 아이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해서 간 지는 꽤 시간이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7살하고 10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과 이 여성이 남편 없이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이들은 뉴질랜드에서 발견이 됐고 네. 문제는 이 엄마는 홀몸으로 2018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울산에서 검거가 됐는데 검거될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뉴질랜드 경찰이 쫓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검거한 다음에 본인은 안 했다. 아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인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살인을 이제 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2018년도에 한국에 혼자서 입국을 했을 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이 어머니에게 2 아이에 대한 사망의 혐의를 두고 살인 사건의 이제 피해자로 추정을 하고서는 지금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아마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송환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2개월 안에 이제 인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속인주의, 속지주의 다 따져봐도 지금 이게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에다가 국적인 뉴질랜드인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 일어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신당역의 이 여성 영무원, 20대 여성 영무원입니다. 피살이 됐습니다. 네. 먼저 사건 개요를 잠깐 짚어볼까요? 네, 지금 지금 나오다시피 그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여성 영무원이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린 어떤 남성에 의해서 여자 화장실 내에서 흉기로 아주 잔혹하게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고요. 사망하는 과정 중에 이 여성이 굉장히 저항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벨을 눌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동료들이 쫓아가서 이 남자를 검거를 하고 지금 심정지 상태에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문제는 이제 11시 30분쯤에 이제 사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에 2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지금 보복 범죄일 가능성에 보고 있죠? 네, 지금 보복 범죄, 보복 살인일 개연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이제 사망한 여성이 지금 이 남성을 상대로 2건의 이제 어떤 사건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리고는 아마 성관계 영상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그것으로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작년도 10월달에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피의자가 계속 이제 이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해서 그 스토킹과 연관된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2건으로 스토킹 처벌법과 지금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예. 그 다음 날 선고. 두 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던. 오늘 1심 선고 기일이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이게 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 중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토킹 피해 범죄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 안전 조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네. 안전 조치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두 건의 신고 중에 첫 번째 건으로 이제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괴롭히니까 아마 신변 보호를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한 달 정도가 경과했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신변 보호를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피해자가 이제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지난 10월이니까 한 1개월 지났으니까 아마도 한 11월 정도에 좀 종료를 해달라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 본인이 같아요. 요청을 한 겁니까? 피해자 자신이.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고 예. 생각을 해보면 스토커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 스토커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주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호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스토커는 감시를 안 하고 왜 오히려 피해자가 감시를 받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 달밖에 못 받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왜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현재 이 신변 보호를 하는 이 과정이 정당하게 적절하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되는 사건이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게 신변 보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신변의 위협을 유발하는데 작년도 10월 달부터 결국 구속도 하지 못한 채 지금 거의 1년 이 지경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사망하기에 이르니 이게 사법기관에서 도대체 무슨 보호를 해줬다는 거냐 예.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를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가해자를 감시해야 된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스토킹 사건 최근에 김태현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 계속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들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면 스토커를 감시하지 않느냐. 외국의 경우에는 스토커들에게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시키고 접근을 하는지를 감시는 스토커를 감시해야죠.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 다니라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고요. 100m 접근 금지를 준다라고 해도 위반하는 비율이 거의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구속하는 비율이 너무 낮답니다. 구속을 10%도 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구속영장 불법 촬영죄 적용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주거지가 일정하다 하여 이 사람도 구속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사망을 이제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죠. 흉기를 들고 있었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했고. 흉기를 들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는데 심지어는 머리에 왜 비닐 캡까지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준도 너무 낮은데요. 그렇습니다. 벌금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라면 사실은 벌금이라는 게 효력이 없는 거죠. 일단 유치를 시키든지 구치소에다가 수감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구사할 수 없다면 전자감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되고 있는데 그럼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지금 될까요? 1월 달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거의 10,000건이 넘게 지금 입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그리고는 입건을 해서 지금 잠정 조치가 내려진 게 거의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이 잠정 조치라는 건 신변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건수들이 사실은 기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잠정 조치 요청에도 기각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법원에서조차 구속을 시키지 않으니 사실은 이것을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생각이 아주 만연돼 있고요. 피해자가 결국은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청에서 이번에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된 이제 사건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겠답니다. 네. 그래서 한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정이 된 등급에 해당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까지 동원을 하겠다. 네. 이것을 지금 경찰청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비용을 들여서 피해자를 보호할 게 아니고요. 스토커들을 감시하면 됩니다. 네. 잘못한 사람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들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다라는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생명에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대로 뭐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전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민생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토커 감시 이것 또한 민생인데요. 적극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법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반도 고대 유물 전시에서 고구려와 발해 연필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항의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 외교부에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 등 어제부터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용 여권의 경우 중국 비자 없이도 출국할 수 있지만 중국 측의 사과와 시정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사태가 비대면 협조를 통해 전시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직접 전문 연구관들을 파견하고 우리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물 철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 195조 원 규모인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유럽연합, EU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EU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에너지 회사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It is wrong to receive extraordinary record revenues and profits benefiting from war and on the back of our consumers. In these times, profits must be shared and channeled to those who need it most.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U 전기 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천연가스가 가장 비싼데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을 통해 전력을 싸게 생산해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서 평상시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우연한 초과 이익을 횡재세 부과를 통해 회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Our package proposes a European mechanism for collecting and redistributing the exceptional surplus profits and revenues that the war in Ukraine has brought several energy companies. EU 집행위는 이 법안으로 1,400억 유로, 우리 돈 19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전체에서 이 법안이 실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30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 지역은 맑은 하늘 아래 30도를 웃도는 때늦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주는 32.1도, 보령은 30.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은데요. 이렇게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대전과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구름만 다소 끼어있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중서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 앞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영서 중북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해안은 태풍 남마돌의 직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으로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8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물가 급등에 환율 상승까지 여야가 어려워진 경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최근 정부 조사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